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파트 2. 1945년부터 1973년 자본주의의 황금기.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가 오기 전까지의 기간을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른다. 황금기 동안 은행 위기를 겪은 나라는 거의 없었다. 서유럽과 미국에서 1인당 소득 성장률이 각각 4.1%와 2.5%를 기록했다. 이 시기에 높은 성장률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는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창설이다. 또한 유럽은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 황금기는 경제정책과 제도를 개혁해 혼합 경제체제를 탄생시키고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다수의 정부들이 선별적 산업 정책을 채용해 무역 보호와 보조금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 전략 산업을 장려했다. 이 시기에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발전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며 경제 성장 대열에 끼어든다. 1973년부터 1979년 과도기.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닥치면서 종말을 고한다. 원유 수출국들의 담합으로 원유 가격이 하루아침에 4배가 올랐다. 1979년 2차 오일 쇼크로 황금기의 종지부를 찍는다. 1980년부터 현재 신자유주의의 흥망.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산업화를 위한 재정 때문에 그리고 오일 쇼크 이후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 외채를 많이 빌렸다. 그런데 미국의 이자율이 2배로 치솟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외채 상환을 못하는 제3세계 외채 위기가 찾아왔다. 그리고 이 국가들은 IMF와 세계은행의 도움을 받고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감당해야 했다. 그리고 1989년 소련이 와해되기 시작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결국 1991년 소련도 연방을 해체했고 1978년 중국도 개방 정책으로 전환하고 베트남도 1986년 도이모이라는 이름으로 문호 개방 정책을 시행했다. 그 이후 10여 년 동안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로 변신하는데 정신을 쏟았다. 1990년대 중반에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퍼졌다. 1994년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졌다. 1995년 가트가 확장한 세계무역기구 WTO가 탄생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의 금융위기가 찾아온다. IMF와 부자 나라들은 금융위기를 맞은 아시아 국가들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수많은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모든 시장의 사유화와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요구했다. 2007년 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진다. 이 사태의 여파는 처참했고 이 책이 출간된 2014년까지 많은 나라들이 2007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학의 여러 관점들. 경제학이 학파만 해도 9가지나 된다. 하나의 학설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이 학설들의 칵테일이 필요하다. 저자는 9가지 경제학파의 칵테일을 설명하고 각 학파들의 학설을 다루고 있다. 칵테일의 재료. A. 오스트리아 학파, B. 행동주의 학파, C. 고전학파, D. 개발주의 전통, I. 제도학과, K. 케인스 학파, M. 마르크스 학파, N. 신고전 학파, S. 슌페터 학파. 칵테일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실업과 불황에 관한 논쟁을 알고 싶으면 CK, 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SIB. 이렇게 칵테일 리스트가 등장한다. 고전학파. 고전학파는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국부의 극대화라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산자들이 이윤을 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싸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게 되고 궁극적으로 최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경제의 생산량을 최대화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으로 유명한 학파이다. 고전학파는 정부가 보호주의나 규제 등 어떤 형태로든 시장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고전학파는 세의 법칙을 너무 고수한 나머지 불황이나 실업처럼 전반적인 경제 상태와 관련된 거시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신고전학파.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서 소비자가 제품에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수요 조건의 역할을 강조한다. 반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재화의 가치가 공급 조건, 즉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이 비용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시간으로 측정했는데 이것을 노동가치설이라고 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제품의 가치는
잠재적 소비자가 그 제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에도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제품이 생산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신고전학파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하게 가정한다. 동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총알을 막는 군인에서부터 금융 호황이 절대 끝나지 않으리라는 동화를 믿은 고등 교육을 받은 은행가와 경제학자에 이르기까지 이 가정에 반하는 증거가 너무도 많다. 마르크스 학파. 마르크스 경제학파는 1840년대에서 1860년대 사이 발표된 카를 마르크스의 저서를 토대로 발전했다. 그의 저술 활동은 지적 동반자이자 재정적 후원자였던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함께 지필해 1848년에 출판된 공산당 선언으로 시작되어 1867년 자본론 1권이 나오면서 절정에 달했다. 마르크스 학파는 고전 학파의 많은 요소를 계승했다. 고전 학파를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신고전 학파보다 고전 학파 이론을 진정으로 계승한 것이 마르크스 학파이다. 마르크스 학파는 경제체제가 개인보다는 계급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신고전 학파가 거부한 또 하나의 고전 학파적 요소이다. 마르크스 학파는 애덤 스미스의 발전 단계 이론을 더 발전시켜서 사회가 일련의 생산 양식에 의해 규정된 역사적 단계를 거쳐 진화한다고 보았다. 즉 원시 공동체 고대 생산 양식, 봉건 사회, 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의 순서로 발달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류가 공산주의라는 궁극적 단계에 이르기 직전 단계라고 보았다. 마르크스 학파는 치명적 흠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가 재무계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이 실현되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마르크스 학파가 예견한 것보다 훨씬 자기 수정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회주의가 실현된 나라도 마르크스가 예언한 것처럼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사회가 아니라 러시아, 중국처럼 자본주의가 거의 발달하지 않은 곳이었다. 마르크스 학파는 정치적 프로젝트와 너무 얽히는 바람에 그 추종자들은 마르크스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 한 발 더 나아가 소련에서 내리는 마르크스에 대한 해석을 맹목적 신앙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시스템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론이 극도로 부족했다는 것 또한 사회주의 블록이 무너지면서 증명되었다. 이외에도 약점은 끝이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학파는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두 가지 주요 제도의 차이점에 주의를 기울인 최초의 경제학자이다. 개발주의 정책이 처음 시행된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지만 영국 헨리 7세 때 개발주의 전통의 이론적 저술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조반니 보테로, 안토니오 세라 등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경제학자들에게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정부가 제조업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주의 전통 17세기와 18세기의 개발주의 경제학자들은 중상주의자들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요즘에는 무역수지 흑자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를 내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수가 정책 개입을 통해 생산성 높은 경제활동을 증진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개발주의 전통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엘버트 허시먼, 사이먼 쿠즈네츠, 아서 루이스, 군나르 미르달 등에 의해 그 현대적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들의 이론은 개발 경제학이라 불린다. 오스트리아 학파. 오스트리아 학파는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신고전 학파 경제학과 달리 개인을 합리적 원자로 보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인간의 합리성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규범을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자발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선택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학파는 신고전 학파에서 주장하듯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알래야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너무도 많기 때문에 자유시장이 가장 좋은 경제체제라고 주장한다.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이런 식의 변호는 인간이 엄청나게 합리적이라는 가정과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믿음에 기초한 신고전학파의 변호 방식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특히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외의 어떤 정부 개입도 사회주의를 향한 미끄러운 내리막길의 단초가 된다고 보는데 이는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에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 시각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았다. 슌페터 학파. 슌페터는 기술 발달이 자본주의의 원동력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마르크스의 이론을 더 발전시켜 새로운 생산 기술, 제품, 시장을 창조하는 기업가의 혁신을 통해 자본주의가 발달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에 성공한 기업가는 각자의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독점권을 누리면서 이례적인 이윤을 거두게 되는데 이를 슌페터는 기업가 이윤이라고 불렀다. 시간이 흐르면 경쟁자들이 그 혁신을 모방해서 모두의 이윤을 정상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된다. 한때 애플 아이패드가 독점했던 태블릿 컴퓨터 시장에 지금 얼마나 다양한 상품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자본주의의 역동성에 확고한 신념을 가졌던 슌페터였지만 자본주의의 미래에는 낙관적이지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그는 기업의 규모와 기술 혁신의 과학적 원칙을 응용하는 범위가 점점 커지면서 자신이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경영자 타입이라고 부른 전문 경영인들에게 기업가들이 자리를 내주고 있다고 관측했다. 기업 경영이 관료화되면서 자본주의는 역동성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데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역동성은 기업가라고 부르는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들의 비전과 추진력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슌페터에 따르면 이런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예언한 것처럼 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시들어 사회주의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케인스 학파. 케인스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거시 경제학 분야를 창시하여 경제학에 대한 정의를 바꾸었는데 거시 경제학이란 경제의 각 부분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분석하는 경제학 분야이다. 케인스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자동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실업자, 가동을 쉬는 공장, 팔리지 않는 물건이 공존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계속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했다. 케인스 학파는 고전 학파나 신고전 학파보다 20세기의 선진 자본 사회에 더 적절한 경제학 이론을 구축했다. 케인스식 거시 경제 이론은 19세기 말 이후 예금자와 투자자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저축과 투자가 동량이 되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에 따라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인식한 데서 출발했다. 이와 더불어 케인스 학파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강조한다. 고전 학파는 이론이 형성될 무렵 금융시장이 아직 원시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금융에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신고전 학파는 케인스가 살던 때와 비슷한 상황에서 발전했지만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성향 때문에 돈이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케인스 이론에서는 금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도학파. 제도학파의 탄생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명성을 얻은 소스타인 베블론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는 인간의 행동은 본능, 습관, 신념 등 여러 층의 동기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성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층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간의 합리성은 시공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하는 특정 개인을 둘러싼 공식적 규칙과 비공식적 규칙으로 이루어진 제도에 의해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사회 제도는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구성원들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한 구성원들이 다시 제도를 바꾸게 된다고 베블런은 믿었다. 이 학파가 가장 빛을 발한 것은 뉴딜인데 많은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이 뉴딜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참여했다. 경제적 활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제도와 조직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접근법은 경제 현상을 단순히 시장과 개인의 상호작용으로만 보지 않고 법적,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영향을 고려한다. 하지만 제도학파 경제학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이론적인 일관성이 부족하고 경험적 분석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행동주의학파. 인간이 항상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신고전학파의 가정과 달리 행동주의는 인간 행동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행동주의학파는 이 접근 방법을 경제 제도와 조직의 연구에까지 확장한다. 예를 들어 기업을 어떻게 조직하고 금융 규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들 말이다. 행동주의의 시발점은 1940년대와 1950년대, 특히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의 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이먼이 내세운 주된 개념은 제한된 합리성이다. 그는 인간이 무제한적인 정보 처리 능력 혹은 신과 같은 합리성을 가졌다고 가정한 신고전학파를 비판한다. 인간은 합리적이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능력이 너무도 제한되어 있고 특히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는 보았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라는 것이다. 사이먼은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합리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름길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동주의 학파에서 특히 강조하는 점은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당면한 문제에 관련된 다른 주체들의 행동을 더 예측하기 쉽다는 사실이다. 가장 최근에 생긴 경제학 파임에도 이 학파 덕분에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더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행동주의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개인에게 너무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기술이나 거시경제 문제에는 별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살펴본 다양한 경제학을 알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는 것은 경제학을 배우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자는 말한다. 경제의 등장인물들. 경제학에서의 개인주의적 관점은 우리 경제를 이론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1980년대 이후 학계의 주류로 군림해왔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의사 결정자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개인과는 다른 과정으로 결정을 한다. 기업은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인 보통주를 가진 사람들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신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는 우선주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한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에 의해 회사의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회사의 지분을 개인들이 나눠 가지게 되면서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소유주는 별도로 있는 소유권과 경영이 분리된 기업들이 등장하게 된다. 문제는 경영을 맡은 사람의 뜻에 따라 회사가 운영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는 기업의 결정에 노동자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노동조합으로 노동자들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기도 하고 일부 기업은 국가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기도 한다. 다른 방식으로 기업을 소유하는 것은 소비자 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이다.